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 그동안 이렇게 한동안 좀 쉬었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코로나 2년 지나고 그러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제대로 가고 있나, 경제 이거 괜찮게 살아날 것인가, 뭐 또 내 건강은 내 주변의 이웃들은 잘 살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글쎄 그 세상은 아직도 문제를 그대로 갖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큰 진전 없이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계 기후변화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하고 또 우리도 이 삶이 그대로 존속되기 어렵다 이런 경고를 얘기했는데 그때 기후학당으로 꼽혔던 우리 한국이 아직도 그 수치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뭐 날씨도 쌀쌀하고 마음도 썰렁하고 또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문제를 새삼 생각해 보면서 이후에는 이제 좀 다른 세상, 정말 새로운 일상을 여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드는 유튜브 독자님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뭐 늘 같이 해왔던 우리 박병상 대표님,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의 대표이사기도 하고 요번에 또 새로운 직함을 하나 받았어요. 60 플러스 기후행동 상임 대표를 맡으셨죠. 이따가 60 플러스 기후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또 새로운 시민 조직 움직임을 같이 꾸려나가고 계시고 무엇보다 아주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잘 계셨나 안부도 궁금해 하셨을 텐데 바로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으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으시고 열정적으로 해오셨던 김은경 장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몸으로 또 그 여러 가지 고민으로 같이 해오셨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코로나 이만큼의 시기를 겪으면서 독자님들 또 회원님들 겪었던 고민들에 공감되시기도 하고 또 한편 걱정되시기도 하고 또 미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했으면 좋겠네요. 뭐 인사 겸 한번 우리 박 박사님. 예, 요즘 6개월 전 정도 들어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뉴스 초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더 고통이더라고요, 점점. 전 왜냐하면 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과거 정권의 5년과 지금의 긴박한 시절의 5년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넘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포인트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절없이 맥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지금 뭐 태평성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이 시기가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하고 같이 좀 느끼고 그걸 끌고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시죠? 또 한편 또 제 바로 옆에 김은경 장관은 시민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행정도 또 한편에 정치 영역도 지방 정치 영역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예, 인사 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그동안 제가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있을 때 밖에서 너무 많이
그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운을 내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분 덕분에 저는 건강한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에서는 책만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라는 게 도대체 지구 역사에서 또는 인류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그런 생각을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한말, 이렇게 근대라는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이 느꼈던, 선조들이 느꼈던 그만큼의 큰 변화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의 다양한 그 한계, 장벽 이런 것까지 합쳐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구 한계, 지구가 가진 한계에서 오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살아오는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이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변화의 폭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깊어서 저걸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도 하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이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여줬던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생각하면 이 근본적인 변화 역시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방법들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되겠죠. 예, 말씀이 바로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그게 우리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네. 또 추구하는 그 목표인데 좀 말씀을 그런 점에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임에서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그 지속 가능은 환경이나 뭐 어느 한 분야뿐 아니라 다 이제는 총체적인 걸로 그렇죠. 가야 된다. 근데 혹시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는 뭐 요즘엔 TV 광고도 지속 가능이라는 맞습니다. 단어를 쓰고 너무 많죠. 예, 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네. 예,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하고 그게 요즘엔 마치 뭐 뭔가 그 표면에서는 그렇다게 많이 흐르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장관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네.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선언된 것은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거 예전에 다 한 건데 이게 또 유행 지난 건데 뭐 또 새삼스럽게 지속 가능성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거의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안 지나고 또 오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또는 변화된 왜곡된 모양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건 다시 또 우리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지는 게 지속 불가능이죠. 그렇죠.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혜택과 경제적인 풍요를 느끼면서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혜택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제 지속 불가능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거의 핵심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면 우리가 아주 한계가 있는 푸른 별, 지구라는 곳에 갇혀서 산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뭐 요즘 뭐 머스크가 뭐 우주 여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자원을 가져오거나 글로 쓰레기를 버리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지구 한계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후 변화라는 거는 그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생긴 그 온실가스들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기후변화보다도 훨씬 더 지구 환경에 많이 가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물 다양성, 우리 박 박사님이 많이 하시는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은 이미 기후변화의 한계보다도 훨씬 더 넘은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구가 가진 한계를 어떻게 모두 찾아서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각 영역의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떻게 하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한계가 많은 지구 안에서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후의 사람들의 살 영역을 아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살 거냐,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본 개념이죠. 예,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우리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를 구체적으로 하셨겠네요. 마침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부평에서 지구를 더 좁혀서, 인천에서도 더 좁혀서 부평에서 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보시면서 지금 같은 문제의식으로 시민들과 또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꾸려오셨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지속가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말씀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애를 키우고 사는데 87년도 첫 얘기가 나왔을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또 고만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이제 지역 정치를 끌어갈 수 있는 문화적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내일을 더 잘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거는 큰 자동차, 넓은 집이 아니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건강할 수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인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 지속이 끝날 위기에까지 왔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거를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과 같이 갈 공무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뭐 이런 거 국가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87년도서부터 한 거죠. 근데 오늘날 불과 한 달 전쯤에 유엔 사무총장,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집단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당사국 청회가 있을 때 COP27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다시
그 얘기를 두 번째로 했어요. 직장 자산이라는 끔찍한 말을.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시기에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노골적으로 이 시간에 얘기하면 5년 뒤에 바뀌어야 돼요. 뭐 그 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5년 뒤에 확실히 바뀌려면 국민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정치나 행정에서는 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부평에서 8년 동안 노력하는 걸 예. 봤는데 이게 청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무원들의 그 관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8년 지나니까 돼갈라 그럴 때 또 이게 흐트러져 버렸는데 지금 약간 중요한 핵심적인 시기에 또 국가 전체가 답보 상태로 가 있지만 시민들은 깨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 5년 뒤는 지금까지 얻어떼었던 이 시기, 직장 자살로 가는 이 시기에 대한 인식을 좀 분명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대기업 가면 행복한 사람을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지금 오히려 직장 그만두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 같이 먹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걸 우리 집에서부터 느끼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박사님은 지속 가능성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가치, 그것도 그냥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공무원이나 뭐 정치에 기대지 말고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엔의 그 사무총장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기후변화 총회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미 세계는 그렇게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도 갖고 나름대로 그래서 정치나 행정력 영역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또 다양한 움직임을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계속 꼴찌 퇴행 뭐 이러고 있는데, 장관님 뭐 그런 점에서는 장관 재임 시절에 그런 영역을 많이 보시고 또 지금 또 관계되면서 정보도 더 좀 알고 계실 텐데 또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세계가 우리가 꼴찌고 세계가 다 잘 가고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경제라는 것이 생겨나고 뭐 자본주의라고 지금 우리 이제 지구를 덮고 있는 게 자본주의 이외의 경제 체제는 사실 없는 셈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된 그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거나 유럽이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고치려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이제 거기가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주민들의 그 의사 발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반영하고 그것들을 실현하려는 쪽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미래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했으면 툰베리가 그렇게 학교 안 가고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도 역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동차 타고 그래도 우리 할 때 뭐 일회용 컵 쓰고 물병 그게 정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게 딱 오늘부터 여기 이거는 안 해. 이게 돼야지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가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큰 방향에 이게 맞다라는 방향을 찾은 건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 있죠. 가장 후진국이 가장 문제아가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이죠. 미국의 방식을 따라가는 한국인 셈인데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2005년에 EU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 기본 계획 같은 걸 세우고
유럽에서 많은 발전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것이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곳은 사실 지속 가능 발전에서 그렇게 우등생은 아닙니다. 뒤늦게 이제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르코지 이후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과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속 가능 발전 주간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수천 개의 마을들이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 발전은 뭘까?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는, 우리 마을은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은지, 안전은 어떻고 애들이 미래에는 뭘 하면 살면 좋고 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협력을 하게 할 건지, 자연과는 어떻게 연계를 맡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을의 그 살아가고 싶은 모양, 이것들을 우선 정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할 건가? 그럼 기업에 있는 양조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농업은 어떻게 해야 돼? 농업은 뭐 이 비료나 살충제를 좀 덜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 발전 계획들을 만들게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실행됐고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또 추가할 건 없는지 이렇게 계속 우리 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주민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사실 정치가 변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닥 흔들릴 여지가 없어지면서 자기 마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델들인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갔죠. 청장님이 하신 게 아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건데 그래도 그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장관님 맡은 그 시기쯤에서는 이제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협의회 뭐 이거를 구성을 했고 또 그것을 구성하게 된 제가 그 적극적인 동기를 갖게 된 것도 프랑스 그 지속가능 환경주 지속가능 발전 주간에 갔을 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작게나마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그때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만이 아니라 이웃 도시들이랑 함께 지속가능 그 일종의 도서관이든 뭐 전시관 같은 거를 함께 운영하는 걸 봤어요. 그 지방 정부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런 걸 꾸려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버팀목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정권이 바뀌고 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방 정부들 합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 우리는 지금 한 지방 정부도 하다가 말다가 그만두거나 이러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하는 모양새가 참 제가 그래서 돌아와서 각 지방 정부들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그 힘이 아직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이제 좀 이따 또 제가 여쭤보겠지만 법이 마침 관련한 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좀 미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박 박사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보면요, 지금 부평에 골포천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미군 부대 그렇고. 근데 주안의 예를 들어 보면 주안은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저희 집에서 그 못 먹는 감자는 누구네 집에서 생산한 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집은 잘 우리가 먹는 거니까 엉터리로 해서 주주들한테 팔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곳이 지금 다 사라지고 지금은 50층을 아파트를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다 물 수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큰 도로 복귀한 도로가 있잖아요. 저 인주대로라고 하는 그거를 복귀해서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안에 있는 작은 2, 3층짜리 상가들을 다 헐어버리고 5세대 주택 다 헐어버리고 50층짜리 아파트를 척척척 쳐놓고 거기에 지금 고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또 그 도로를 뜯어내고 복귀하천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공원들도 많은데 공원이 하나도 연계가 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마다 제일 안 팔릴 곳 저 구석쟁이에다가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말고 하는 식의 것이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잘 고민해 맞다면 예, 그렇게 아파트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복귀 얘기도 그때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물 흐르는 곳을 또 마련해 가지고 같이 가게 했을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그런 데를 봤습니다. 예, 뭐 아파트가 작은데요. 그래도 뭐 한 2, 300가구는 있을 텐데 거기 오래된 교회 거기 신자들은 거의 없죠. 거기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 물을 끌어들여서 위서부터 내려가는 길을 물길을 만드는데 물길은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 종아리 반 정도 채울 정도 물이 절절절 흘러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게 거기 세입자도 있고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 하나 의견을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말투는 아이는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달이면 외국으로 출장 간 사람이라도 연예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다 모아서 예, 만들어 놨더니 예, 물론 거기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랑스러운 곳이 됩니다. 예, 누구라도 오면 그냥 자꾸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반하고 즐거워요. 여기서 저는 가버넌스가 나올 거. 거기서 뭘 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바자회를 합시다. 하면 또 될 것이고 우리 마을에 사는데 몇 마을 같이 합시다. 하면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정관님께서 자본주의는 돈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주권을 돈에서부터 사람한테 또는 생태계한테 행복한테 넘겨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고민해 보겠다. 예, 사회적인 신뢰가 쌓이면 예, 공무원과 이제 주민들의 신뢰 또 그 정부와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쌈박질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가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요번에 자동차 하나 뭐 수소 자동차로 바꾼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미래 세대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미 독일의 경우 직접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사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외국 나갔을 때 시장에서 5일장 같은 장이었는데 거기서 한쪽 책상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이 의견을 듣고 있는 게 거기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몇 년 동안 했냐 했더니 뭐 1, 2년 이상을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하는 그걸 시장 장터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리 와라 이게 아니고 뭐 쫙 뿌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뭐 의견 받는 식의 것만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의 현장에 나와서 책상 놓고서 공무원들이 오가는 사람한테 의견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 사회로 가는데 힘들어도 이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외국에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건 단지 그냥 그 사람들이